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원이고요. 네, 차승현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민주당은 일요일. 일요일이었구나. 네. 어제였지 참. 녹음 저희가 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월요일입니다. 28일 월요일인데 27일 저녁에 민주당이 후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네. 네. 이재명 후보죠? 네. 네, 전 대표. 21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89점 몇몇 77%. 77. 9대0은 안 됐습니다. 이게 9대0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반올림하면 9대0이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크게 9대0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압도적으로 거의 네. 됐고. 근데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당대표 선거할 때 80 몇 %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당대표 때도 비슷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탑인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형태로 남았는데 이제 이게 가능한 수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달리 보면은 이재명 다음이 안 보인다는 거는 있고.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만큼 위기에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지금 결합이 돼 있는 상태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사실 지금 김동연이나 김경수가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착한 2인자 전략 어쩌고 등등 했는데 제가 보기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김동연 후보가 과연 2인자로 두 번째에서 가기 위한 길은 좀 험난한 것 같고 이번에 김경수 후보는 조금 이렇게 좀 이미지가 달라졌는지 당내에서 그건 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예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과연 착한 2인자 전략을 해서 2인자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김도연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 이야기. 아니 당연히 이제 이른 즈음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지사를 바라보고 출마했다라고 보는 분석이 좀 이제 우세하겠죠. 우세해요? 네. 내년에 경기지사도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또 따라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본인의 포석은 경기지사가 더 우선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지선과 대선은 이제 같은 해에 이루어지니까 그건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하시고 난 다음에 선택하실 부분인 거니까 그건 그렇죠. 이제 우선 나중 이야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3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나이가 보니까 많더라. 지금 6, 7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59. 그렇죠. 얼굴이 동안이어서 약간 근데 나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한 거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6, 7년생이어서 와,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김경수 전 지사도 좀 이렇게 어떻게 뭘 해야 될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와중에 참 예비후보로 황교안 전 총리가 예비후보 등록한 건 아셨나요? 혹시요? 황교안이 등록했더라고요.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셨을까요? 무소속으로 등록했으니까 탈당을 했겠죠? 무소속으로 등록했더라고요. 후보를.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탈당 안 하고 그냥 무소속이다 하고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탈당 확인이 됐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저 허은하 개혁신당 맞죠? 개혁신당. 거기도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참 여러모로 돈들이 좀 많으시구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허은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완주를 하실지는. 그렇죠. 근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완주를 안 하지 않을까.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만두고 단일화를 지금 할 거라고 예상을. 빅텐트의 원어브댐으로? 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만 감각은 있더라도 껴주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물론 그렇긴 하지. 네. 아니 난 그 정도 감각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네. 판을 더 크게 키우자. 나는 약간 그거에서 딱 듣는 순간 뭐 되게 감탄스러운 정치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 딱 들어보니까는 황교안이 그런 정치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가 약간 이게 지금 갑자기 가물가물해졌어. 저는 껴주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만 이 와중에 뭐 정광훈 목사는 뭐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과연 피선거권 이 양반 선거권도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한 그 기자한테 뭐 약간 윽박지르고 그랬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분들이야 최종 우리가 포스터 붙이면은 붙였는갑다 하면 되고 그렇게 따지면 허경영이 불출마 지금 출마 이야기 없는 게 더 뉴스 아니에요? 아 그러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등등등 지금 이제 이야기가 있고 어쨌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권역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순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을 했어요. 이게 네네, 이제 맞아요. 긴급하게 선거를 이제 치러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호남권, 처음에 충남권, 충청권, 네, 충청권, 그 다음에 영남권, 그 호남권. 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 날 호남권, 이번에 수도권, 강원, 제주, 그 다음에 해외, 제외, 예. 제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해서 89.77이 됐는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결국 이제 국민 여론조사죠. 거기에서 89.77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지만 87%인가 6%인가 뭐 이 정도 제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 다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의 그냥 그 당원들의 느낌만 지금 이재명의 집중이다 이런 거였는데 소위 말하면 국민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당원이면 안 돼요. 맞아요. 예. 뭐 1인 2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원 아니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이제 지지적 넣었거나 뭐 이렇게 역선택 없었을 거예요. 거기도 제가 정확히 그 문구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당원 투표랑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국민의 여론도 이 내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8대 명이냐 9대 명이냐 그렇게 중요한 지금 수치는 아니다. 뭐 저는 뭐 99.9%는 이재명 지금 후보가 어떤 의미로는 이제 너무 무한하게 이렇게 경선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경선을 또 안 하기도 뭐한 상황인지. 그렇죠. 뭐 그거는 어쨌든 민주주의 어쨌든 뭐랄까 형식은 빌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2주 동안의 경선 동안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아쉬웠다기보다는 그 두 후보에게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경선과 달리 그래도 조금 이제 정책 위주의 네거티브 없는 그런 경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선거를 위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뚜렷한 정책적 차별점 혹은 와 저런 정책은 괜찮다. 저거는 이재명 후보가 본 후보가 되더라도 좀 안고 가야 될 정책이다라고 할 만한 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도 부러워하던데.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가 부러울 수밖에 없죠. 아니, 내용도 부러워하더라고요. 뭐 자기들 막 키높이, 막 네, 그렇죠, 당연히. 생머리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누구야 그 한동훈하고 홍준표 두 분이서 전술핵하고 뭐 핵무장하고 막 무슨 잠수함 뭐 핵추진 잠수함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야 두 분 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와.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눈여겨 볼 만한 거는 결국 김경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기본 맞아요. 수준.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레벨을 해놓고 여기에서 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기본을 쓰지만 기본 소득과 기본 수준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럼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세금도 조금 뭐 늘려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은 우리의 민주당의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가는 좀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화제성이 떨어진 거죠. 저는 뭐 작년부터인가? 그러니까 계엄령 훨씬 전부터 계엄령 전부터였나?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한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포지션을 이제 잘 잡아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장성 출신이라면 당연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이제는 민주당 쪽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사실 뭐 이제 뭐 김병주나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뭐 그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민주당을 많이 가고 그렇게 되면 일정하게 지금 포지션이 아니, 좋다 나쁘다 제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약간 뭐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당으로서 뭘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를 뭐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이 비어 있는 진보라는 이거를 나머지 이제 진보 정당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거야 이제 늘 특히나 진보적인 분들, 네. 진보 정당에 좀 캐파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늘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서 보수 양당.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양당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어요. 그만큼 뭐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당신들이 보수로 가고 거기에 남는 룸을 진보 정당이 차지하는 게 바른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는 보수에서도 민주당은 그나마 그냥 보수로서의 인정은 해주겠는데 국민의힘은 너무 수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 뭐냐면 이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예전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 수권 능력이 떨어져.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그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원이나 인적 자산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은 차라리 아예 그냥 뭔가 보수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게 솔직하게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수권 정당 이꼴이 보수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수권 정당이 아닌 느낌,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별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충분히 나는 그러니까 수권 능력이 있어 보이냐 안 보이냐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치.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럴 거면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영남이나 이쪽으로 동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 아니, 늘 동진은 하죠. 동진은 하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대구 경북을 포위하고 있는 이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대구 경북이 철옹성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는 일종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호남이 밀어주는 영남 후보. 그지. 이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들이 많죠. 워낙 그 당원들이 많고 호남 출신의 당원들이 많죠. 전북이 우리 최대 당원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남까지 다 합치면은 여전히 그래도 최대 주주는 민주당에서 호남이라고 하지만 근데 호남에서의 대권 주자라고 할 만큼 지금 정치인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한덕수 전주 사람 한덕수. 아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영남 후보를 호남이 밀어줬을 때 집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일종의 이낙연 전남지사 이낙연 공식이 있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영남 후보. 이번에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민주당이 그런 공식이라면은 우리도 영남이 지지하는 호남 후보가 먹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덕수. 근데 이거는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공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국민의힘한테 너무 지금 문제인 거는 시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죠. 이렇게 전술과 전략이든 뭐 시대 정신으로 표현되든 뭐든 뭐 그 내실이 있어야지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만 뭐 영남이 지지하는 호남 후보 이런다고 해서 이게 먹히냐고 안 되지. 진짜 말 그대로 5.18을 인정하고 그렇지. 적어도 이제 그냥 뭐 시장주의 네.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는 뭐 케인즈주의 정도로서의 이런 시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예를 들면 유승민이 전주 출신인데 그런 지금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영남이 밀어주는 그쵸.
전주 출신의 유승민 그러면 어느 정도 먹힐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한덕수 그냥반은 그냥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낙연이 이제 출마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대구 경북에도 지금 이제 진보적이고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이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되게 힘들게 활동하셨잖아요. 민주당이 그래도 한 30% 정도 나오잖아요, 보통 대구에서도요. 이거는 이제 대선에서의 30%는 의미가 있지만 소위 말하는 지방선거나 그렇지.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총선 같은 경우도 뭐 권역별 비례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높여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이제 뭐 한 내일 정도 되면 또 결선 투표. 우리 그냥 짧게 그 얘기할까요? 누구 될 것 같은지? 누가 결선에 국민의힘에서요? 올라갈 네, 국민의힘에서 누가 결선으로 올라갈 것 같은지. 국민의힘은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지난주에- 김문수, 홍준표를 무리로 한 네. 거기는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분류가 되죠. 반탄 세력으로.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안철수로 분류되고 찬탄 세력이라고. 거기는 이제 하죠. 찬탄, 탄핵 찬성. 네. 근데 탄핵 찬성까지 했다고는 저는 동의되진 않아요. 안철수는 찬성했죠. 근데 이제 한동훈은 애매했지. 탄핵이 안 되기를 바란다. 파면 결정이 안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약간 그 뭐지 그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 같은 느낌이었지.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 대구를 갔을 때 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약간 그래서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그 얘기를 저는 본것 한동훈은. 같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그랬잖아요. 탄핵은 야당이 한 거지.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왜 거기다 숟가락을 얹냐. 그건 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선명하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인기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우리 모두 4명 손잡고 지금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안철수 효과라는 게 소위 말하는 선명한 대립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초반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여론이 국민의힘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김문수 무난하게 될 거다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탄핵 되고 나니까 결국은 다시 정상적으로 가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 찬성하는 쪽, 꼭 찬성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정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쪽에 당원들의 분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김문수, 홍준표 조에서는 김문수가 더 전 높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한동훈, 그 안철수 조에서는 한동훈이- 같은 세력이라면은 좀 더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쪽으로 더 몰릴 거다. 그래서 두 명이 한동훈하고 홍준표다. 최종 2인을 저는 갈 거라고 봐요. 홍준표하고 한동훈 아니면 아니. 김문수하고 김문수하고 한동훈. 저는 김문수 홍준표.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그거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강하면. 거기에서 한 70% 이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5, 35 나눠 가지고 그치. 나머지 한동훈이 30을 한다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여전히 70이 아니라 한 60 정도 있다. 근데 뭐 그러면 또 안철수가 한 10 먹고 뭐 이렇게 10몇 퍼센트 먹고 이렇게 20몇 퍼센트 나오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전 그렇게 해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건 한동훈이 지금 4명 중에 1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동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많이 간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탄핵은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김문수, 네. 홍준표 네.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너무 못하더라. 제가 오늘 계속 좀 연세를 따지긴 것 같긴 하지만 연세가 많으세요. 이거 좀 너무 못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좀 나이가 적지 않죠. 적지 않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실 이번 대선 이게 지금 이재명 못 이길 거라는 걸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직감으로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그럼 그 직감은 어디로 또 발동되느냐? 다음에 누구냐? 이번 판을 버리고 그치, 다음이 누구냐? 다음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투자할 거냐? 그런 의미에서는 4명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한동훈이 고를 수 그렇기 있겠죠.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아까도 잠깐 말한 것처럼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둘이서 뭐 핵무장이니 전술핵이니 뭐 핵추진 잠수함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홍준표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술핵이 뭔지를 몰라. 단어만 알아.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하재. 근데 전술핵이 뭔지를 몰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아씨는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 모르시는구나. 저 얘기를 모르면서 그냥 전술핵 재배치하자고 하는구나라는 게 너무 드러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 뭘 준비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핵무장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이제 갑론을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끼리는 갑론을박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핵무장 하자는 게 그분들의 대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뭔지는 알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뭐 하는 걸.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논의는 한다고 치고 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 보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핵무장이 갖고 오는 네. 또 폐해에 대해서 피해 그런 것도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니 이 소위 말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등에서 전술핵이 뭔지도 뭔지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거기가 갖고 오는 폐해나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족도 없겠죠, 뭐 감각도.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이렇게 파병을 한다는 것도 쉽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뭐 핵추진 잠수함도 한동훈 후보 핵추진 잠수함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던데 솔직히 보니까는 저 한번 아니 하고 싶은 거에 당연히 많겠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현실 가능하냐는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짧게 해야 되는 게 지난주에 그 강경대 열사 네.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그 기자회견이 어떤 거였는지 조금 짧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는 했어요.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런 바람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이는 그 다음에 한 거라서. 그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강경대 열사가 동상이 지금 명지대 네. 거기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구 쪽에 거기가 이제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에 의해서 사망하시고 돌아가신 장소기 때문에 이제 장소의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동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벤치가 있고 벤치에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추모제 기간에만 열흘 동안 정도만 설치하도록 학교랑은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합의를 했었다라고 네네. 알려졌었죠. 근데 이제 그 땅 자체가 우리가 인도로 보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거의 2차선 도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선이 되면서 예전 인도 부분이 도로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명지대 부지라고 하는 부분이 인도로 뒤로 약간 밀리면서 나온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는 이거는 학내다. 뭐 학교 땅이다. 근데 학교 땅은 소위 말해 명지대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람을 형성한 우상을 준비하지 마라라는 우상을 이제 설치할 수 없다. 다른 데 설치되는 거야 그분들이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의미로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가족들은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이걸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게 왜 여기 있지라고 하면서 보면서 그걸 이제 인식하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명지대에서 이유를 붙이는 게 좀 군색하긴 해요. 좀 없어 보여. 이유 붙이는 게. 그리고 이제 명지대 총장의 동상도 학내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또 천주교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바티칸에 제가 바티칸인 걸로 아는데 김대건 신부 상이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다 이런 상을 만들잖아요. 아이 뭐 그게 그렇게 믿음에 투철하다면 우상으로 숭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구 좀 이제 존치를 하자는 의미로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4월 26일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추모제까지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또 이렇게 뭐 의회 차원에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약간 뭐 공개공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유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것도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후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뭔가 이렇게 뭐 받았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다라면 그건 뭐 추후에 더 확인을 그러니까 해봐야 될 확인을 것 좀 같아요.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 좀 확인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러지 맙시다. 강경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상징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좀 명지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보면
강경대 없는 강경대 거리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 사실. 했는데 제가 이제 강경대 거리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을 때 어쨌든 그 역사성, 동판이 있던 자리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예거리라는 걸로 법적 이제 근거를 갖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지대도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의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지대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학교의 이제 자부심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명지대가 구국명지인가 그렇잖아요. 몰라. 아, 그래요. 명지대학교가 구국명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 그럼 얘기하고 또 어제는 저기 북아현 아트홀에서 이제 뭐 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는데 도시권리공단 노조하고 지역사회에서 가가지고 피켓팅을 좀 했습니다. 본인도 하셨잖아요. 저도 했죠. 네. 네. 피켓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피켓의 내용은 뭐 그런 거였죠. 이제 고소고발 남발하는 한우희 사장 규탄한다. 뭐 언론 탄압하는 비판했다고 언론 탄압하는 한우희 사장 그거 뭐 한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기존의 그 노조는 이제 뭐 해고 관련된 이야기 한 거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우희 사장은 캐릭터가 진짜 제일 좀 재밌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재밌다고 얘기해요. 아니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예요. 네. 왜냐면은 그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탁구 대회고 그러면 탁구협회가 서대문구 탁구협회가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작지 않은 협회를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회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구청장도 오고 의원들도 오고 다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어쨌든 이 사업장의 대표는 자기잖아. 네. 근데 여기 와서 막 노조가 뭐 피켓팅을 하잖아. 그럼 자기가 와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저는 이사장들이 온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 아니 저도 이렇게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배드민턴 대회도 인사를 가고 뭐 농구 대회도 가고 아니 피켓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애초에 저는 제 말을 안 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피켓팅을 하잖아 이렇게요. 네. 들리는 말에 따르면 피켓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다 그냥 갔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 이사장이 와야 될 이유는 저는 없어 보이고 굳이 이사장이 거기를 왜 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아니 이걸 정리하러. 예를 들면. 정리하러도 그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그래요? 네.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간 감각은 이런 거야. 혹시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어제 임명권자잖아, 제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발동된 거라면은 그걸 수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1년 정도 끌고 오는 거를 뭐 그럴 수는 있긴 하네요. 네. 우리가 그러면 그 문화체육관에서 뭐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뭘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 앞에서 뭐 한다고 할 때 아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동향 파악 정도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일상인데 이건 행사잖아. 행사에 어쨌든 좀 이렇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좀 다른 거잖아. 이게 저는 죄송하지만 그건 동의 안 되고 중요한 건 이 장기적인 싸움을 앞으로도 이렇게 상존할 건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일시적인 대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어쨌든 뭐 저런 식으로 대응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오씨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분들이 일시적인 거를. 그러니까 합의를 뭘 또 보든지 뭘 해야죠 사실은. 이게 그걸 1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네요 사실. 예.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성원 청장 같은 경우가 이거 왜 아직도 빨리 해결 안 되냐? 근데 약간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두 번째 또 이성원 청장이 약간 그건데 약간 뭐 본부장 국장급 회의 이거에서 원래는 이사장이 가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오지 말라고 보기 싫다고. 근데 또 그 전에 들렸던 소리 한 것처럼 이제 관두는 게 어떻게 했다라고 했는데 못 관두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뭐 무슨 둘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건조하게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뭐 그분들의 관계는 관심이 없지만 딱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이성원 청장도 무능하다. 아, 임명권자로서 네. 책임을 정확히 지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 결과 지금 공개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위장검사 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 결국은 지금 날려야 될 판이라고 보면 날려야죠. 근데 못 날리고 있다면은 청장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약전 잡힌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둘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러면서. 예를 들면은 3년 임기 보장, 뭐 3년 임기를 보장을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임기 보장에다 치면은 아니 감사 결과로서 임기를 끝까지 못할 만한 사유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럼 그걸 이유로 들어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뭐 한윤희 사장은 심지어는 뭐 야 나 진짜 임기 연임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성원 청장이 그런 면에 있어서 무능한 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성호 청장도 요즘 조금 느낌이 무능한 거와 별개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들은 얘기인데 진보당이 엊그저께 저기 카페포포에서 정당 연설을 했대요. 근데 정당 연설회 하는 거 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정당 연설을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막 저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냥 정당 연설 하는 거 그냥 보고 이게 보통 구청장이면은 야 그냥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좀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 이 정도 얘기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 자기가 그냥. 근데 굳이 진보당한테 막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는 게 왜 그러실까? 약간 좀 요즘에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시나? 약간 이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나름 본인 입장에서는 서대문구의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 정당 연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분의 입장에서는 소음, 뭐 기분 나쁠 수 있지. 난장판, 뭐 나쁠 수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쁠 수 있죠. 저도 근데- 충분히 기분 나쁠 거라는 것에는 동의해요. 네. 기분 나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막 뭐라고 하고 시끄럽다고. 근데 자기 집무실에서 막 그러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 그거예요. 아니 보다가 여기다 대고 했대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오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뭔가 좀 이렇게 뭘까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몰리시나 약간. 어려우시겠죠. 네. 뭐 내년 선거를 바라봤을 때도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성한 청장 개인의 문제보다도 국민의힘 전체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본인이 걸리는 게 속한 당에 이제 그게 있을 거고 뭐 본인도 뭐 우리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뭘 이루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유진상가 이거 뭐 되게 그 개발 뭐 통과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거죠. 예. 그거를 왜 국민들한테 다 이게 문자 보낼 일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예. 근데 보통은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로도 완성되기까지 평균 시간은 10년, 15년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몇 번 뭐 이렇게 됐다 말았다 한 지역이기도 하고. 심지어 조합까지 만들어왔다도 엎어진 지역인데 그 동네가. 그리고 그 지역 분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는 있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국민 전체한테 저처럼 남북가자동에 사는 사람한테까지 이거를 알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리는 말로 내년 준비를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세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무리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무리수는 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무리수는 어려운 쪽에서 더 둬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게 약간 정권이 바뀐 거를 이제 좀 새삼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몰린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정권이 사라진 효과. 왜냐면은 들리는 소문에 하면은 그 5만 원 그 남가자동 그 척사대회에서 돈 집어넣은 거 재수사 한다면서요 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죠? 광역수사대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조사하는 걸로는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지만 어쨌든 이 국회에서도 이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축구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고사할 때 이렇게 돈 어쨌든 넣고. 우리가 이제 고사하면 보통 돈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정치인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인도 김영란법에서 말하고 있는 5만 원 이하를 이렇게 하면 추징을 되는 거 하고 아니냐?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한테 김영란법하고 관계없이 이건 선거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1,000원도 안 됩니다. 1,000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재개될 걸로 아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했는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안 한다고 괜찮다고 했어. 그러다가 다시 검찰 항고를 했나? 그래서 검사한테 재항고를 했나? 그래서 검사에서 수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또 서대문 경찰서에서 또 깠어. 작년까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사라지고 나니까는 관광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겠대. 그래서 약간 정권이 사라진 효과를 톡톡히 보시는 거 아닌가 약간. 뭐 그런. 그렇게까지 제가 분석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거 면에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몰리는데 또 반작용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그 아까 뭐 진보당도 정당 연설뿐만 아니라 현수막에 대해서도 뭐 명예훼손인가 뭐 이렇게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진보당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보당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사회민주당도 이미 한번 왔다 갔고. 아, 네. 그러니까 죄다 그냥 다 그냥 고발 조치하는 거지. 사회민주당은 어떤 현수막 때문에 그때 했어요? 애기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하십니까? 아. 약간 이런 거. 그때 그 준예산 다음에 했던 거 뭐죠? 그 무슨 조치였죠? 그때 그거 약간 이제 단어 생각 안 난다. 선결처분. 선결처분 그때 한 거 가지고 이제 뭐 대충 뭐 그런 애기들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이렇게 했다가 뭐 진짜 소환 대상은 이성훈 부총장인데 이 현수막은 아니었겠죠? 그걸 수도 있겠다. 아 그건 진짜 그 정치적 주장을 그렇게까지 가르친 건 너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진보당을 고발하러 와서 고발을 하고 나서 조사를 받으러 와서 또 고발을 했대요. 이 한수막 또 걸렸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가는 길에 현수막 또 봤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근데 약간 정당이 거는 현수막을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고발 조치를 자꾸 하는 게 반정치적이죠.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굉장히 어쨌든 반정치적인 어. 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좀 그래서 느낌적으로 이 양반이 되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심리적으로 좀 몰려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 또 뭐 얘기하실 거 없으신 거죠? 약간 네. 수사는 한다. 그래서 약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만약에 결과가 기소까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이제 내년 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는 네. 그런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지금 이제 재판에 회부됐다라고 네.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조금 이제 타격이 입을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이게 당선 무효형이나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어쨌든 뭐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해서 그렇게 이제 네. 그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은 굳이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이게 볼수 있겠죠. 빼박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똑같은 이야기로 그렇다고 그게 뭐야 당선 무효형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 뭐 유죄인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게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돼서 만약 재판에 넘어간다면 그럴 건 아닌 것인지라 공천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래서 뭐 또 요즘에 뭐 심란하신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라는 거 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것에 신경 쓰긴 써야겠죠 개인적으로.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서대문 구정이 여전히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지금 복잡한 과제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이게 정리하는데 본인의 공력을 더 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사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대놓고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이제 안 좋아한다라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네. 자주 말씀하셨던 화장실 주민센터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 용역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왔다. 그래서 내부에 보니까 이제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예산이나 네. 혹은 뭐 행정지원과 쪽에 네.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인 분일 것 같은데 뭐 공무원분들이 애초에 이거는 예산에도 집행부 안에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누가 또 댓글을 달았던데 말카투산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댓글 다신 분이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정확한 거로는 구청에서 안 올렸어요. 확실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살려준 거죠. 예산을 예년도 예산만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가 나버리는 바람에 본회의장 정부하고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예산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건 100%.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과 내지 홍보과에서 헛소리한 거죠. 그거. 그러니까 보도자를 잘못 냈던 것도 네. 48억밖에 삭감이 된 게 아니에요. 집행부 안에서. 그렇죠. 근데도 뭐 한 300억인가 400억을 삭감한 것처럼 얘기가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준점을 예결위 통과안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어쨌든 최종 그 통과된 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냈던 안을 기반으로 봤을 때 요 6가지인가 요 사업만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청소 비용이 없다는 거는 집행부 안 자체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빼기만 해놔봐도 그러면은 그 구청 300 몇십억이 빠졌냐? 그럼 얘들이 예를 들면 니들이 5천억 원을 냈는데 4,700억이 된 거냐? 아니면은 4,950억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4,950억일 거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잘린 건 48억 이 정도만 날라간 거거든. 사실 그건 맞죠. 근데 뭐 또 그 와중에도 그렇게 헛소리하고 근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충 좀 아는 것 같아 분위기가 좀. 아니 그거야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산서를 뭐 각 부서 것만 볼 수 있고 자기 남의 부서 거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미 처음에 낼 때부터 뭐야 청소년 관련된 거 안 내가지고 그런 건데 뭐 그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이 정도면 좀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또. 근데 아니 꼭 그것 때문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추경 요소 거리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구청에서는 답답할 시기일 거예요. 그렇죠. 보통 뭐 이제 6, 7 이 정도쯤에 추경한다 치더라도 지금쯤은 이제 준비되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준비도 아예 뭐 안 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좀 구청장이 정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결산 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인가 내일까지인가 보다. 4월 달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이번 주에 또 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또 세게 뭐 뭔가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뭐 제가 가서 생중계 해드리고 할 텐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의회에서 결산하는 심사라고 하는 게 맞나? 결산 심사 맞나요? 단어가? 네네. 결산 검사. 결산 검사를 한다는 건데 자료를 주지 말라 했대. 구청장이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주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약간.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걸 써먹었대잖아요. 이러면 막 가자는 건가요? 뭐 이거였나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무튼 뭐 그거는 좀 좋은 관계 설정이 아니에요. 예. 이게 아니 이제 애들 초등학교 싸움 감정 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거 놓고 넘어오면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룰대로 그냥 어쨌든 정해진 거가 있고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의회는 당연히 그 구청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를 그거 하라고 주민의 대표로 그러니까. 뽑은 건데. 근데 그거를에 대해서 야 자료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합법적인 그거에서 주지 마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본인들이 제대로 썼으면 떳떳하게 내놓으면 될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잘했는데. 그리고 또 올해 결산 검사는 또 그것도 있었대요. 뭐야 그 뭐지 비밀 유지 뭐 그거 각서 쓰게 했대요. 평소에 썼나? 잘 안 모르겠네요. 썼다라고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 쓴 적 있어요 했더니 지금까지 쓴 적이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뭐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내가 올해는 꼭 써야 돼 그러고 안 써버렸다고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비밀 유지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대외비 같은 것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좀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결산 검사는 이제 재무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다 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비밀을 유지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것도 일종의 입틀막을 하기 위한 비밀 검사를 그러니까 그 결산 검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비밀을 지키려고 약간 입틀막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냐 약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 서약을 안 하면은 어떻게 이걸 믿고 줄 수 있냐 이러는데 못 믿고 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다 드러내야 돼요. 내고 난 다음에 잘했다.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데 이미 숨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좀 웃기고 뭐 근데 올해 다음 주 정도에는 결산 검사 관련된 거 가지고 조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늘상 있어 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집행을 또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매출이 분명히 들어와서 수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로 쓰였는지 모르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제대로 본 거, 그러니까 제대로 봐서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 본 건지 약간 되게 의심이 갈 정도로 뭐 그게 좀 있고. 네, 의심이 하나가 생기면은 그죠? 7천억, 8천억 정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8천억 전체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는 지금 서대문 구정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원래 그 구청 주차장 직영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2명이서 하던 거 늘렸잖아요. 그 직영으로 가져가면서 사람 숫자를 8명인가로 늘렸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고용을 했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야 이게 깨알같이 또 일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예, 뭐 얘기할 게 또 하나 더 있긴 한데 혹시 그 김명주 도서관 우리 어떻게 해요? 김명주 도서관 김병주 회장님 감사합니다라고 플랜카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걸었는데 띄었더라. 아 그래요? 예, 띄었더라고요. 3월 말에 띄었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뭐 가장 크다는 얘기가 듣고 뭐 이런 회사고 여기에 회장이 김병주 회장인데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아시아에서도 몇 손가락에 하는 부자다. 박태준 전 총리의 사위. 네. 전사위죠. 전사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네네. 예, 해가 사위인갑다 그러면. 그래서 뭐 엄청난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북가자동에 있는 원래 그 아파트 그 가절 루타운 거기 이제 그 비어 있는 땅에 이제 도서관을 지으라고 300억을 이제 쾌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체 공사비가 600 몇십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 절반까지는 한 40% 가량을 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부금 무슨 위원회에서는 고맙다며 김병주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미 이제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번에 그 MBK에서 그 회사 그 뭡니까 그 홈플러스. 홈플러스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바로 그 MBK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서 과연 이런 사람의 이름을 도서관에 붙이는 게 맞나라는 이야기가 슬슬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좀 수요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서울시의회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의회 말고 그 전에 2021년도에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죠.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신원철 의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당시에. 그 문화본부장인가 네. 이 분한테 이제 질의를 했죠. 어쨌든 기부를 한 거는 고마운데. 그 당시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탈세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네. 김명주 회장이 탈세가 걸려 있어서 그때 구청에서 탈세라고 하면서 이 양반을 고발했나 약간 이래가지고 걸려 있었습니다. 예. 그거 이제 고마운데 만일 이게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럼 그때는 혹시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뭐 확정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회사가 한 것과 개인은 또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분의 말은 제가 네, 의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 제가 잘 판단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지? 자, 됐고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신원철 의원이면 의장까지 했던 양반 아닙니까? 와, 그래도 의장까지 했던 사람한테 말을 그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집행 기관의 무소 불위의 권한이에요. 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탈세였고 이제 탈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뭐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뭐 된것 같죠. 그래서 이제 넘어왔는데 지금 또 MBK에서 또 홈플러스 문제가 이렇게 크게 터지는 바람에 심지어 이제 홈플러스 관련된 피해자들이 MBK 관련돼서 피켓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또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저 사람 이름을 붙인 도서관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피해자들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얘기를 이제 이것도 조금 했더라고요.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우리 호암미술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건 이제 이병철 회장의 호죠. 호잖아요. 근데 호암미술관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병철 회장 지금 뭐 지나가는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연결 못하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많겠죠. 그냥 호암미술관인갑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예를 들면 김병주 이 장관도 뭐 그런 이제 뭐 비슷한 호로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미술관 아니 도서관 이랬으면은 좀 느낌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김병주 도서관 이러니까 저 사람은 누군데 도서관에다 이름을 붙이지? 되게 위인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남양주의 김병주 의원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 내가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뭐 건축비, 건설비의 일부분을 낸 거잖아요. 한 4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근데 600이나 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 그 기사에서 본 거예요. 600 몇십억 중에서 300억을 내기로 했다. 뭐 이렇게 땅값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근데 이건 그런 건축비가 건데, 그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운영비는 세금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되게 그렇게 이름을 쭉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약간 좀 저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호암미술관 이거는 결국은 공공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네. 예전에 대학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 건물 하나 지어주고 무슨 신세계관, 무슨 삼성관, 무슨 뭐 포스콜, 맞아요. 뭐 이런 거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김승현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승현관 이렇게 보다는 일종의 호가 같은 걸 썼으면은 조금 느낌이 덜했을 텐데 아예 이름 석자 딱 박으니까 뭐 위인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이잖아요.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박아준 거겠지 뭐. 근데 지금 MBK 이렇게 터진 상황에서 이름 그 유지하는 계속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근데 MBK를 떠나서 우리가 달리 볼 것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300억을 내면 우리는 그걸 받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그 300억을 저는 이 땅을 지정해서 여기에다 지금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이거 받아줘야 될 문제인가? 더 돌아보면은 서울시가 그만큼의 재정이 낮은 지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1년 예산 60조인가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지금 300억 때문에 이 쩔쩔 맬 그 기관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 주민들하고의 상의도 없고 그냥 돈 왔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가 여기니까 이름도 원한다고 하니까 이름을 딱 갖다 붙여준다? 그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저는 뭐 근데 기부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기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사람이 기부를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의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굳이 그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돈을 냈으니까 뭐 만들어 준다면 누구 도서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누구 실, 뭐 김병주 실, 김병주 뭐 이런 뭐 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는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서로 조금 할 수 있는데 도서관 이름에다가 그렇게 붙이는 거는 특히나 그 당시에도 이미 탈세 혐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양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서대문구에는 도서관이 이진아 도서관이 있고 그렇죠. 김병주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그럼 이진아는 붙여도 되고 김병주는 안 되냐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스토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쵸. 달리 봐야 될 면은 있지만 이제 이진아라고 하는 학생의 해외에서의 희생된 그 이제 교통사고 사망. 네. 이런 사고에 의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뜻을 혹은 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서관을 짓도록 또 이제 그 후원금을 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선의에 갖고 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선의라고 하는 게 그분의 행적이 소위 말하는 타협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소위 말하는 뭐 추앙, 존경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럴 정도라면은 누가 그 이름을 하는데 지금 뭐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반기문 도서관 한다고 해도 그분의 정치적인 게 뭐 이제 공간이 있더라도 유엔 그래서 뭐 총장인가 그걸로 충분히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뭐라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약간 어쨌든 이진아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미 뭐 이렇게 유죄를 하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죠. 그냥 추모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으면 되는데 김병주 이 양반은 돈을 내던 당시에도 탈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또 착공을 해놓고 나니까 또 MBK가 특히나 이 뭐야 이거를 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좀 그리고 이제 만일 그분이 앞서 호암미술관처럼 네. 개인이 땅을 사서 개인이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그 민영이면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내줬다 그러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붙여서 자기 땅에 땅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건 뭐 지역사회 그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고마운 거죠. 그거는. 환원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 김병주 그냥반이 탈세를 해서 혹은 뭐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별게 없죠. 그거는 별개 사유지에다가 문제지. 사유 그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건 이제 이용은 안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의 그 공간 내가 이용 안 해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 관악구에도 그 고등학교 그 만드신 분이 이렇게 미술관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약간 무료로 개방하기도 하고 뭐 좀 비싼 거 들으면 유료로 조금 싸게 개방하고 이러는 건데 동네 가서 보기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양반이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사실은 그 양반이 그 양반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미술관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대하고 자족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예, 무슨 짓에도 이제 그 강도는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네. 그렇겠지만 뭐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정도냐 아니냐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탈세라고 하는 거거나 혹은 지금 홈플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물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금 이 이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뭐 지금 본인이 이렇게 걷어들이지 않는 이상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약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눈치를 주고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돈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돌려줄 수도 있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 그분이 이름을 걷어들이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못하겠어요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추경 편성하겠다 그리고 돈 돌려드리겠다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혹시 돈을 돌려줄 때 그 기부를 통해서 탈세 어쨌든 세금 절세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그것도 다 원상복구가 되도록은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저는 굳이 김병주 도서관 이름을 유지하는 게 맞나?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주민분들이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지역군데 어떻게? 저는 뭐 그거는 좀 공론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지금 서울시가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일 이제 다 짓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름 붙일 거 아니에요. 이미 붙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판넬에만 있는 거고 다 짓고 나면 건물에 그치. 거기 뭐 네온사인까지 해갖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는 돼야죠.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좀 서울시에서 좀 뭐 합시다. 우리가 지금 뭐 이거 서명 운동을 해야 되나? 약간 뭐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취소시키자 약간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300억 원 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까지 내가 안 했는데 그냥 돌려주자. 뭐 이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근데 이거는 약간 서울 시민들의 이거 서대문구 주민들의 약간 자존심 약간 이런 거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하는 게 어떨까. 어쨌든 서부권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57분 했는데요. 우리도 안 얘기 안 한 게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죠.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어떠셨는지? 이제 지역사회 이슈들이 조금 잠잠해지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소재가 좀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합시다. 네,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조금 얘기를 더 하면은 지금 결산검사 관련된 거에서는 또 다른 분을 했던 분들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소환제 관련해가지고 당사자도 좀 모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좀 모셔서 이렇게 얘기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이었고요. 네,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